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하루 4명씩 증인 신문을 하면서 심리의 속도를 냅니다. 양측은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8차 변론 기일이 오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루에 4명씩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게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늦게는 저녁에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7차, 8차 변론 기일에는 증인이 4명씩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이제 3명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전에 이 6차 변론 기일을 보더라도요. 10시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었고 오후에 이제 2시, 3시 반 이렇게 다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네. 저녁 6시경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3명인데 6시에 끝난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증인 신문의 어떤 그 질문의 양이라던가 아니면 반대 신문에 걸리는 시간 이런 부분들 뭐 조율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6시보다는 조금 더 늦게 끝날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고요. 예. 사실 이 변론이 딱 끝나야 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당시에는 밤 10시까지도 변론이 이어졌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뭐 증인의 어떤 중요도라던가 지금 어떤 집중 심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감안됐을 때 시간은 다소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증인들을 국회 측에서도 신청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헌재가 뭘 중시하는지 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증인 그리고 앞으로의 증인으로 미뤄볼 때 헌재의 의도를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5차, 6차 그리고 그전에도 보자면 이 계엄 당시에 그 구체적으로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날, 그날 있었던 일을 좀 집중하는데 증인신문 과정이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회에 어떤 투입된 병력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날 어떤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지금까지 증인신문이 중점을 두었다면은 앞으로 진행이 될 7차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8차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면면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 같은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으로서 그 당일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상황, 이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헌법과 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대부분은 이제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제 국정감사에 나서서도 발언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발언을 수사기관에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어떤 실체적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질문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행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계엄 당시의 어떤 실체적 절차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진술이나 증언과 지금 오늘 그 다음에 있을 이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상계엄의 일단 선포 배경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야당에서 주도한 줄 탄핵 같은 부분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증이 가능한 특히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아무래도 짚어보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화요일, 오는 11일에는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외에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국무회의의 어떤 실체적 절차적 부분과 더불어서 과연 언론사에 대한 어떤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증인신문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이 교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된 바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상민 전 해방부 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모두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관련된 질문을 위해서 신청한 증인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관위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나 부정선거 관련된 문제점들이 보고된 바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술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실장은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문도 2번, 반대신문도 2번씩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한쪽에서 이제 증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게 되고요. 예. 반대편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주신문도 2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누가 먼저 주신문을 하느냐도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떤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국회 측에서 먼저 증인 주신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상황이나 이 재판의 진행 방향들은 재판관들의 재량에 따라 전해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당일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일단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배정된 시간은 90분씩이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을 할당해 달라는 요청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재판부에서 앞서 이제 모두 발언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엄격하게 이제 30분씩 일단 주신문 반대신문을 하고 네. 다시 15분씩 이제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초시계를 활용해서 시간을 일단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일부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양측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 룰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다면 양측 모두 동일하게 늘어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 심판정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도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기가 되어 있는 어떤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추후에 있을 본인의 어떤 수사라던가 아니면 재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증언들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이진우나 여인현 전 사령관처럼 증언을 대부분 거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국정감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증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본인의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에서 과연 대부분의 경우에 증언 거부를 할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의혹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도 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어떤 전후 사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언을 만약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수사 자료들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것 같고 네. 만약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쪽의 질문은 대답을 하고 다른 쪽에는 뭐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서도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만큼 네. 오히려 본인의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질문에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편을 택하던가 아니면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화요일에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 13일의 증인 중에는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한 만큼 그 의미가 무엇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군에 투입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기 때문에 네. 이진우 이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계엄 당일 국회에 대한 군 투입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국회 자체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완전한 그런 장악이나 봉쇄를 의미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이것이 국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 통제 측면에서의 군 투입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제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결국 조성현 이 경비단장을 통해서 과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어떤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는지 예.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병력들이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이어갈 것이라 예측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그 밖에도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신문을 하는데 쟁점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이후에도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신문으로 한번 채택이 됐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본인 역시도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이 이제 계속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네.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모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준비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어떤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통제 문제, 일명 그 국회 체포조의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받은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질문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8차까지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까지가 끝인 건데 헌재가 추가로 이 변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선고 기일은 언제쯤으로 잡힐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로는 지금 다음 목요일이죠.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변론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된 증인 가운데 채택이 되지 않은 증인은 2명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제 이경민 참모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아직 결론을 내린 바가 없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 특히 국무회의의 그 심의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있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어떤 이제 증언 거부 등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 파악이 어렵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 즉 증인 채택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점쳐지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미 이제 7차, 8차 예정된 변론 기일에는 증인이 4명씩 이미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론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려면 양측 모두 최후 변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최후 진술할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 네. 그러려면 또 시간적인 부분이 걸립니다. 만약 증인을 이제 앞으로 있을 채차 발차 변론 기일에 더 신문을 하고 이런 최후 진술이나 이런 부분까지 듣는다고 하면 시간이 좀 촉박할 가능성이 있고 최후 변론 같은 부분을 준비할 시간도 줘야 되는데 아직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 같은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두 차례 정도 변론 기일은 더 잡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네.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종결할지 아니면 한두 차례 변론을 더 지정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변론이 종결되고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는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현재 같은 진행 상황이라면 3월 내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게 허위 증언을 준비시키는 짬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시간 제한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이고 반대 신문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초기에서부터 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이제 일괄 지정해서 주에 2회씩 이렇게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1회씩으로 변론을 잡아달라는 신청도 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한 결론을 내려주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미 변론 기일들이 주에 2회씩으로 지금 잡혀 있고 증인에 대한 어떤 통보가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신문 외에도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재판 하루 전까지 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인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결국 어떤 증인에 대해서 미리 이런 증인 반대 신문이 공개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반대 신문이라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증인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측에도 동일하게 이 반대 신문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라 누구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따를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신문과 반대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변론이 진행될수록 증인 신문이 계속될수록 증인들이 이제 진술 내용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더 질문을 하면은 이 진술의 모순점을 더 파악할 수 있는데 계속 제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만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양측 모두 동일한 시간을 주고 있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특정인에게 특정 쪽에 어떤 유불리를 따질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는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에는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전 답사를 가기도 하고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이제 헌재 폭동을 모의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도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 서부지법의 난동을 모의했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뭐 현장 답사도 마쳤고 뭐 야구 방망이도 구매를 했다. 그리고 건물 도면 이런 부분까지 공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네. 이 정도라면 사전에 꽤 어느 정도 부분이 모의가 되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변론 기일은 뭐 척살하는 날 이런 굉장히 좀 섬뜩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관련해서 뭐 주동자가 있다거나 특히 실질적으로 이 도면 같은 부분이 공유가 되면서 어떤 구체적으로 야구 방망이라던가 기타
무기가 구입됐는지, 그리고 어떤 인원들이 배분돼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